인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포스는 법인명이고요. 인포스에서는 인포와 비드큐라는 두 개의 입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포는 민간 입찰 사이트로 유료 사이트죠. 우리나라의 민간 입찰 사이트는 한 200에서 3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0에서 300개 되는 입찰 사이트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 유료 사이트죠. 그러니까 민간 입찰 사이트 중에 무료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포를 보시는 분들도 정보를 다 제공받으시는 분도 유료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는 무료지요. 그러면 입찰 사이트는 유료인데 돈을 내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입찰 사이트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는 꼭 사용을 하셔야 민간 입찰 사이트에서 본전을 뽑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1번, 2번, 3번 표시를 했는데요. 1번 입찰 정보, 낙찰 정보고요. 2번 발주처 심층 분석, 3번 서류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는 무료지만 입찰 사이트는 유료고 유료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없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입찰 정보, 낙찰 정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라장터에서는 약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6만 2천 개 수요기관 중에서 350개 기관에 공고문은 분산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수집하는 것이 민간 입찰 사이트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좌측 아래 보시면 두 번째 기초금액하고 낙찰한율 적어드렸죠. 저희는 공고문 상단에 공고문에서 추출한 기초금액과 낙찰한율을 명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처 심층 분석은 사정률을 예측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 발주처 심층 분석에는 과거 5년 동안에 1등한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발주처 심층 분석을 펴서 사정률을 예측하는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류함입니다. 이 서류함에 대해서는 꼭 좀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포에서는요, 공고문을 검색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맞춤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결과내 검색, 세 번째가 조건 검색입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은 업종별로 시설, 용역, 물품 이 업종별로 5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또는 여성기업 또는 금액 등등으로 설정을 해서 보기 편하게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체 검색입니다. 전체 공고문 중에서 검색어를 기입을 해서 공고문을 검색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조건 검색입니다. 조건 검색은 금액 또는 발주처 또는 업종별로만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이 분류가 되면 모든 걸 투차할 수도 있지만 투차할 공고문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을 체크하고 서류함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서류함을 설명을 드릴 건데 즐겨찾기 기능이 됩니다. 16페이지 이제 서류함 기능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함은 즐겨찾기라고 저는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투차를 하다 보면 공고문을 반복해서 봐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서류함인데 이 서류함에도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뒤부터 네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라벨 기능. 그래서 이것은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함에 공고문을 넣고 거기서 또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투찰, 미투찰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건설업종 중에 업종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30건, 40건, 50건도 이렇게 투차를 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투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미투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찰, 미투차를 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메모 기능입니다. 이 나라장터나 인포 사이트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따로 메모 기능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메모 기능을 첨가해서 공동 도급을 하면 누구랑 할 건지 분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메모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번 타임테이블입니다. 투차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감 시간에서 1초만 늦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공고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7일 날은 24건을 23건을 입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아라비아어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23건, 11건, 2건은
여러분이 표시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서류함을 공고문을 체크하고 서류함을 클릭하면 이 타임테이블은 자동 형성되고 아라비아 숫자를 누르면 해당 공고문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서류함을 쓰시면 공고문 누락할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른 부가 서비스 있습니다. 저희 인포에서도 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SMS 알림이 서비스도 있고요. 모바일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이라든가 범용 인증서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포의 대표번호 그리고 제 이름이 육태균입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도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시는 분들, 나라장터는 무료죠. 그렇지만 돈을 좀 투자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개의 회사에 돈을 좀 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전자입찰 전문회사. 우리나라의 입찰 민간 입찰 사이트는 한 200에서 300개가 되는데 한 개쯤은 꼭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고문 수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 데이터죠. 그러니까 나라장터에는 없는데 입찰 사이트에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공고문, 두 번째가 분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는 공고문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분석 데이터는 자체가 없죠. 그래서 민간 입찰 사이트 꼭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공동인증서입니다. 범용인증서라고도 하고 공동인증서라고도 하는데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요. 꼭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신용평가 등급은 용역이나 물품업종은 신용평가 등급을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가 있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있지요. 그러니까 정보 조달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나라장터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설명을 드리는데 난 나라장터에서 공고문의 입찰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이름만 이해하면 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나라장터에서 만든 쇼핑몰이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만든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만든 쇼핑몰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 쇼핑몰 있죠.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 이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쇼핑몰과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이 뭐냐면 민간업체가 물건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도 민간업체가 올리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도 민간업체가 올립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은 민간이 사지요.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민간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사냐면 공무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복지 후생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만 사는 겁니다. 쉬운 예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 전기차, 수소차 다 올라가 있고요. 시중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5% 정도가 쌉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공무원 복리 후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용차로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해서 얼마치를 구매했을까요? 2020년도 21조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자, 21조 정도를 구매를 했으니까 전화를 해서 야, 내 것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올려줄까요? 올려주지 않겠지요. 두 가지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인 시험 성적서로 검증합니다. 공인 시험 성적서. 두 번째가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신용평가 등급. 그러니까 공인 시험 성적서와 신용평가 등급으로 검증된 업체만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를 할 수 있고요. 등재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캐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홍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홍보가 가능하죠. 제가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펜에 대해서 나라장터에서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업체는 100원, B업체는 110원, C업체는 120원이라는 금액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공고문이라면 누구를 1순위로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100원이겠죠. 만약에 B업체나 B업체 110원 또는 C업체 120원을 1순위로 뽑으면 A업체가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A, B, C 세 개 업체가 공인시험 성적서와 신용평가 등급으로 다 검증받은 다음에 100원, 110원, 120원으로 등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 업체가 영업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해서 수요기관에서 예산이 있으면 구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라장터는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죠. 공고문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19페이지 보시면 제랄에 보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운영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벤처나라고요. 두 번째가 다수공업자 계약 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수조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벤처나라, 마스, 우수조달 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벤처나라, 마스, 우수조달인데 이 21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15조 정도를 다수공업자 계약, 마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마스다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관내 수의계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의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공고문이지요. 저는 전화 상담할 때 꼭 여쭤보거든요. 올해 몇 건 정도 낙찰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낙찰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혹은 어떤 분은 한 건 했습니다. 또는 두 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관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 관내를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관내를 보시면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게 관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입찰 강의한 지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이 수의계약을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발주처 재무관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공고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의계약 공고문은 2인 이상의 입찰서를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로 결정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을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없지요. 왜요? 1등부터 뭘 보냐면 적격심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안 보기 때문에 1등이 낙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등이 낙찰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수의계약부터 보셔야 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뭐부터 입찰을 보셔야 되냐면 수의계약부터 보셔야 돼요. 왜요?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1등이 낙찰이죠. 반대말로 적격심사를 본다라는 것은 실적이라든가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1등부터 실적이나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는 건데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1등이 낙찰이죠. 그러니까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전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라장터 등록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투자를 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는데요? 아직 실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오늘부터 수의계약부터 좀 입찰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모든 공고문이 수의계약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리도 안 아프지요. 그냥 1등이 낙찰이니까. 적격심도 안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공사, 건설, 시설 같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공사, 건설, 시설 같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합은 2억 이하, 전문은 1억 이하, 그 밖의 공사가 뭐냐면 종합과 전문을 뺀 나머지가 그 밖의 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이 되겠지요. 기타 8천만 원 이하, 용역 물품은 5천만 원 이하에서만 나옵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종합은 2억 이하, 전문은 1억 이하, 그 밖의 공사, 전기, 통신, 소방, 기타 업종은 8천만 원 이하, 용역 물품은 5천만 원 이하에서만 나옵니다. 물론 이상에서 나오는 수의계약도 있는데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이 금액 아래서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수의계약만 봐야 될까요? 누가 수의계약만 봐야 되냐면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봅니다.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게 2배로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12월 현재 공사는 종합은 4억, 전문은 2억, 그 밖에 공사는 1억 6천, 용역 물품은 1억으로 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얼마까지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요. 종합업종은 4억까지 봅니다. 전문업종은 2억까지 봅니다. 그 밖에 공사는 1억 6천까지 봅니다. 용역 물품은 1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금액 아래서 수의계약은 꼭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관내입니다. 관내가 뭐냐면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발주한 공고문은 누구 세금을 걷어서 낸 거냐면 부천시 소재업체 세금을 걷어서 부천시청에서 발주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만 투철해야 되냐면 부천시 소재업체만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중에 부천시 소재업체라는 이런 한 줄에 지역 제한이 가하는 것을 관내라고 하고요. 이 한 줄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업체가 확 주죠. 많이 줍니다. 그래서 관내가 낙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부터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수의계약부터 보셔야 되고 관내는 지역을 제한해서 낙찰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낙찰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확률은 이렇게 공고문에 87.745% 아니면 86.745% 등 명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시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이렇게 명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적격심사 제목만 적어줍니다. 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추정가액 30억 미만 10억 이상의 입찰 평가 기준 뭐 이렇게 적어주는데 여기를 찾아보면 산식이 나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80-20 절대가 100분의 88 마이너스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정가 뭐 이런 식으로 산식이 주어지고요. 그 산식을 풀면 그게 낙찰 환율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산식을 푸실 수 있는 분은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산식을 못 푸는 분들은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22페이지입니다. 투찰률 보기입니다. 이렇게 인포 사이트에 좌측에 보시면 투찰률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찰률 보기에 가보시면 업종별로 발주처별로 낙찰환율 만점 투찰률을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 쓰는 공식 중에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환율인데 기초금액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고요. 낙찰환율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포 사이트의 투찰률 보기에서 만점 투찰률 낙찰환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찰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은 외우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 입찰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이 기초 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 환율이죠. 그런데 기초 금액과 낙찰 환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고문에서 기초 금액과 낙찰 환율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정률을 산출하는 법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세 개를 곱해서 이 입찰 금액을 투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보시면 이런 플로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참가 자격,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내가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찾고 세 번째, 사정률을 구해서 입찰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을 떠올리시면 입찰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